뭐 분석이라기보다 제가 느끼는 감은, 예, 느끼는 거는, 지난주에 이제 헌법재판소 네. 탄핵 선고 네. 나고 나서, 시민들께서 이제는 두 달 후에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경선에 대해서, 뭔가 어느 쪽을 지지할까? 또,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 어떤 후보가 나오면 내 마음을 어떻게 정할까? 이런, 뭐라 그럴까요? 대선에 대한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현재 선거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여론들이나 그런 거하고는 앞으로는 뭔가 이렇게 실제 대선을 앞두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투표할까라는 걸 정하는 이제 시점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실제 자기가 투표한다는 차원에서 변화가 뭔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약간의 이거 여론조사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뭐 제가 그렇게 뭐 낙관적으로도 뭐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는 경선 후보를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 이 우리 방식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룰이 우리한테는 제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좀 불리하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 시민들 여론조사 가지고 제가 뭔가 이렇게 완전히 그것만 믿고 뭘 판단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최대 약점이 우리 당원들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동안 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가 뭐 워낙 그분 잘하시라고 쓴소리도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했고 또 탄핵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이거는 불가피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마 탐탁지 않게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당원들이든 윤 대통령 지지자든 뭐 겹치는 부분이 많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다 저희 최대의 약점입니다. 그거는 뭐 오랫동안 제가 이 당에서 정치를 하면서 제가 겪어왔던 어려움이고 다만 제가 지금 이제 가장 힘을 줘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본선은 어차피 10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이번 선거가 탄핵 이후에 두 달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운동장이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어려운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후보가 사실 누가 나가도 어려운 선거인데 그나마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저쪽에 이제 후보가 된다고 전제하고 이재명한테 우리가 이 정권을 5년 동안 넘겨서 이재명의 대한민국에서 5년 동안 사는 게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그런 국민들도 많이 계신다. 그러면 이제 전체 국민을 놓고 하는 게 본선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선도 민심이 원하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5대5 룰의 역선택 방지 그걸로 후보를 뽑으면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될지 너무 뻔하게 보여요. 뭐 예컨대 뭐 김문수 장관 같은 사람이 된다든지. 근데 그런 이미지, 그런 인물, 그런 후보를 가지고 본선에서 승부는 중도층, 무당층에서 거기서 결판이 나는데 그런 이 극우적인 이미지나 그런 후보를 가지고 우리가 대선을 과연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성문을 닫고 우리끼리 당심 위주로만 후보를 뽑으면 그러면 본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 뻔하게 보인다. 그래서 저는 좀 저같이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당 안에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목소리가 너무 안 들려서 저 헌재 선거 이후에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그 안 들려서 저라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게 우리의 어떤 대선 전략 같은 거하고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거죠. 김문수가 후보가 되느냐, 유승민이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우리 당을 쳐다보는 이 눈길이 달라질 거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당이 이기는 길이 뭐냐에 대해서 제 개인의 유리 분리를 떠나서 그걸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도층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관한 이야기고, 이런 호소가 아직까지는 좀 안 먹히고 있는, 그분들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지도부하고 당 선관위에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은 평시가 아니고 엄중한 전시 상황인데 전쟁에 이기는 길이 보이는데 왜 그거를 외면하고 굳이 지는 길로 가려고 그러느냐. 그런 문제의식이 저는 있습니다. 제가 만약 출마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그러면 강성 지지층들한테 호소할 거는 뭐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고 싶다라는 절박한 생각은 다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왜냐하면 이재명한테 넘어가는 게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누가 이길 것 같냐? 김문수냐, 유승민이냐? 누가 이길 것 같냐? 이재명 저쪽에 이제 후보가 됐다 치고 저쪽에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과연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자유통일당을 했던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아니면 늘 당에서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중수층을 강조하고 늘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당의 어떤 철학과 노선과 정책을 강조해왔던 제가 돼야 될 것 같냐? 그걸 우리 당원들께서 결정을 하시니까 당원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라. 그렇게 저는 호소하는 방법 말고는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본선은 저는 100%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100% 하는 말이 뭐 너무 과한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번에 대선 전략은 그런 중도 무당층을 공략을 빨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도 무당층에는 이재명 대표의 경제, 민생 문제, 또 안보 문제 이런 데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이 저는 제법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는 좀 불안하다. 그 나라 경제가 좀 똑바로 가겠느냐, 또 외교 안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저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5년 동안 성실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사람 맞느냐, 이런 데 대한 저는 두려움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가 지금 얼마나 완전히 폭풍 속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관세 전쟁뿐만 아니고 그 전부터 우리는 내수고 뭐고 산업 경쟁력이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거기다 양극화 문제까지 겹쳐 있고요. 그 경제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한국 경제를 어떻게 다시 튼튼하게 살릴 거냐, 그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중도에서 경쟁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26년째 정치하면서 저는 늘 제가 국가의 어떤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유능한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인은 경제하고 안보 두 가지에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 경제하고 안보에 제가 준비를 평생을 그냥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제가 국회도 활동을 반은 경제고 반은 안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제 이재명하고 저를 이렇게 만약 비교를 하시면, 그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되게 오락가락했고요. 계속 기본소득 같은 거 이야기하고, 또 한미동맹에 대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 문제에 대해서 오락가락했을 뿐 아니라 가끔 본심이 드러날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기본소득을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갑자기 뭐 전 국민한테 돈을 주겠다 그랬다가, 옛날에는 정세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선거 앞두고 세금 깎아주겠다고 그러고 온갖 왔다 갔다 하니까 미국에 대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했다가, 그러다가 또 지금은 또 미국한테 잘 지내겠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느끼느냐, 그게 저는 저하고 굉장히 대비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탄핵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됐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자 앞으로 미래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대선은 앞으로 유승민이냐 이재명이냐 이러면 저는 중도 무당층에서 제가 그 전투에서 제가 승리를 해서 대선이라는 그 큰 전쟁에 저는 승리를 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저는 뭐 경제 성장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인데 과거에 제가 2016년에 혁신성장이란 말을 썼더니 그 혁신성장이란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한다고 대선 때는 약속을 했다가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소득주도 성장만 한 거예요. 그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혁신성장의 아주 핵심 중에 하나가 디지털 혁신 인재를 100만 명을 양성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똑똑한 우리 아이들이 의대를 가고 판검사되고 이런 보상 구조를 바꿔가지고 진짜 우리 미국이나 중국에서 잘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혁신 인재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 이걸 제가 지난 2021년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는 또 윤석열 당시 후보가 그거 좋다 이래가 가져가 놓고는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겠다 여기에 그냥 빠져서 블랙홀에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성장을 한다는 거는 혁신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슬로건을 한마디로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가 잘사니즘, 먹사니즘 이러는데 거다가 무슨 이즘을 붙여가지고 그래 말하는 게 저는 말장난 같습니다만은 저는 한마디로 그냥 지금 만약 앞으로 뭐 제가 어떤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대선을 치를지는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그냥 경제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 경제 민생에서 완전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대공황이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스무트 홀트법인가요? 그때 관세를 미국이 올리는 바람에 그걸 서로 보복 관세하고 이러다가 대공황이 전 세계로 그냥 전염이 되어 퍼졌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100년 전에. 요번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킨 게 그걸 중국이나 EU나 고분고물하게 넘어가지가 않잖아요. 전부 다 지금 맞대응하고 보복 관세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우리 경제에서 우리가 IMF 때 1997년, 98년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시아 외환위기라 그래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은 그때 멀쩡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혼이 났죠, 그때. 진짜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대공황을 앞둔 위기 같은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러면 경제 통상에 대해서 평소에 준비가 돼 있고 식견이 있는 사람이 국가의 사령탑을 맡아가지고 우리 내수는 우리 산업 경쟁력 이런 건 어떻게 살리면서 또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양극화는 어떻게 해소하면서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는 우리 국가이익을 어떻게 지키고 미국은 어떻게 상대하고 중국은 또 어떻게 상대하고 이런 거를 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보는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은 그 사람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워낙 본수는 저는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워낙 이 탄핵 이 국면에 이렇게 그동안 지난 몇 달간 몰입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이 탄핵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미 역사가 됐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2달 남은 대선에서는 탄핵하고 좀 떠나서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니까 저는 진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구냐 이재명이냐 유승민이냐 그러면 저는 국민들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자기들 이미 대통령 다 된 것 같이 정권 다 잡은 것 같이 그러는데 그거를 깨부술 수 있는 전략은 우리가 좋은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중도층에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후보 내세워가지고 경제 경쟁에서 이재명 대표를 압도하고 우리가 더 합리적이고 유능한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 그러면 너무 뭐 대선 다 끝났다 패배다 이렇게 체념하지 않고 우리 중도 보수에 있는 유권자들한테도 약간의 희망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투표장에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다른 후보를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해요. 조심스럽긴 한데 다 뭐 장점이 다 있는 분이요. 저도 뭐 인간이니까 저도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김문수 후보는요. 김문수 후보는 그 극우적인 이미지를 이 단기간에 씻기 힘들 겁니다. 그 2020년입니까? 김문수 장관이 2016년에 대구에 출마했다가 떨어지고요. 2018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 떨어지고요. 두 번의 선거를 지고는 그러고는 정광훈 목사하고 손잡고 자유통일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자유통일당 아마 공동대표였을걸요. 그리고 그제까지 아마 당적을 갖고 있었을걸요. 오늘 입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로 국민들 뇌리에 남은 그런 극우적인 이미지. 그게 저는 김문수 장관한테 굉장히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미지 가지고 뭐 소위 우리가 말하면 뭐 중도 확장이다, 중도 무당층을 마음을 사는 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생각이 들고 홍준표 시장도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고 홍준표 시장은 뭐 명태균 지금 리스크도 아직 남아 있는 거고. 오세훈 시장은 좋은 분인데 합리적인 분이고 좋은 분인데 이번에 그 토지거래 허가제 그 해제했다가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정책적으로 그런 중요한 부동산에 관한 정책을 그 정도 예상을 못하고 해제했다가 다시 더 훨씬 광범위하게 더 지정을 하는 바람에 그거는 상당히 좀 오 시장한테는 뼈 아픈 대목이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사랑을.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국민들이 검사 또 뽑겠냐. 저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자꾸 엮어가지고 무슨 뭐 배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자리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요, 법무부 장관이고, 그것도 검찰에 있을 때 중요한 직책이고, 법무부 장관이고, 당 비대위원장이고, 그거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는 관계가 일단 다르고, 국민들이 지금과 같이 나라 경제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위기에 막 빠져 들어가고 있고 안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수부 검사 26년 했던 사람을 바로 용병으로 데려와 가지고 후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실패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그걸 두 번 할까요? 그거는 별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그렇게 봐요. 근데 뭐 저는 이번 경선에 만약 나가면 저는 그 네거티브 할 생각 별로 없어요. 진짜 네거티브 할 생각 별로 없어요. 네. 예. 진짜 네거티브 할 생각 별로 없어요. 네. 예. 그 뭐 다들 장점 있는 분들이고, 예. 뭐 다들 또 장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제가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앞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임명하는 추천하는 몫의 헌법재판관을 그렇게 추천해도 되느냐부터 예?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문제부터 저는 민주당이 뭐 헌법재판소에 가든 어디 시비를 삼을 것 같아요. 추천한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를 삼고 우원식 의장이 뭐 청문 자체도 거절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국회의장은 청문 자체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접수하고 요청이 오면 요청을 누가 하죠? 하여튼 접수를 하고 그리고 청문회를 열고 청문회를 민주당이 국회의장은 지금 당적을 버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야당이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청문에 대해서 이런 건 우리가 아예 청문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거부를 한다거나 뭐 저는 야당이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야당이 왜 그러지? 12월 4일 날 뭐 무슨 안가에서 모임했다고 그러나? 그거는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 날인데? 계엄 전이 아니고? 그리고 뭐 휴대폰을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40년 직이다. 친한 사람이다. 그런 여러 가지 야당이
제기를 하잖아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야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이유, 근거 그런 게 뭔가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뭐가 있는지 그게 국민들은 듣고 싶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뭐 이완규라는 사람이 뭐 어쩐지 누가 알아요. 청문회를 왜 하느냐, 청문회를. 그런 거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야당이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무조건 잘라가지고 거부를 하는데 이게 그럴 문제냐. 야당이 그렇게 근거가 있으면 와가지고 이야기만 하면 이야기 몇 마디만 해가지고 진짜 국민 누구나 상식적으로 저 사람 안 되겠네. 그러면 그거 안 될 건데 왜 저러느냐. 저렇게 나가면 청문을 안 거치면요.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임명하기가 더 편해요. 그렇잖아요. 시간 지나면 임명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문제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 이 문제만 남거든요.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따질 문제거든요. 그게 국회나 대법원장의 추천 몫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몫이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그래 권리된 상태에서 계속 내버려 두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로남불 비슷하게 지난 한 6개월 동안 자기 입장에 따라 가지고 빨리 임명하라 그랬다가 임명 안 하고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알바끼다 그러고 뭐 이준숙 때는 또 뭐 6명이 심리가 가능하다 그러고 별 롤러코스터를 지난 6개월 동안 타는 걸 국민들이 다 봐왔는데 저는 제 상식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헌법적인 권한의 차원에서 이런 문제잖아요. 대통령이 안 계셔요. 직무정지가 됐거나 파면이 됐거나. 그러면 권한대행이 있잖아요. 그럼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냐? 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만약 났다 칩시다. 그러면 국군 통수권이 권한대행은 있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내가 국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100% 행사하는 게 헌법으로 안 된다. 그런 소리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권한대행의 역할을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 대선을 2개월 앞뒀으니까 그 권한대행이 하지 말고 그러면 저 다음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그래서 만약 권한대행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 무난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일종의 그거는 법에도 없는 정치적인 서로의 합의예요. 그런 걸로 그렇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기도 소추 당했다가 이제 복귀가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보니까 바로 결혼이 생겨요. 나 하겠다. 그래 했으면 그거를 막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대행이 심판 선고를 하든지 위헌 소송을 하든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지명권에 대해서 다투는 수밖에 없고 뭐 저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명한 것 자체를 누가 대한민국에서 그거는 월권입니다. 권한이 남용입니다. 그 소리를 누가 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법조인들은 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지명을 하더라도 야당에서 별로 반대 안 할 사람 지명했을 것 같아요.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거는 야당을 약간 자극하는 그런 지명은 분명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저는 좀 피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하고 별개로요. 헌법 개정을 하면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333 임명 있잖아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333 그거 저는 독일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독일은 모든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다 한 명 한 명마다 다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헌법재판관이 되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하면 3분의 2라는 거는 단순한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300명을 구성을 해요. 거기 3분의 2면 200명이거든요. 그러면 여야가 막 섞여 있잖아요, 국회에. 근데 3분의 2가 동의하는 정도의 인물. 그게, 그러면 극우가 됐든 극좌가 됐든 이런 사람은 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5대3이냐부터 8대0까지 얼마나 바깥에서 사람들이 뭐 정모, 뭐 조모, 뭐 김모 세 사람이 뭐 어쩌고 얼마나 우리 돌아다니는 루머가 많았습니까? 그게 전부 다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특정 정파한테 유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흔역 그 사람 임명 늦게 된 것도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좀 헌법재판관 선출을 그건 헌법에 있는 거라서 개헌이 아니면 하기 힘든 건데 그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이번에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보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저를 그것 때문에 뭐 비판할 수 있지만 저는 12월 3일 날 밤에 그 비상계엄 하는 과정을 뭐 많은 국민들도 잠 못 주무시고 다 봤지만 저도 이제 새벽까지 다 보면서 제가 79년 1월 5일 날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훈련 받고는 수도 경비사령부에 배치가 됐는데요. 제가 11.6, 12.12 때 1등병이었습니다. 수도 경비사령부, 요즘 수방사죠. 33 경비단의 1등병이었고 12.12 때 저는 장태환 사령관의 거기 쪽 병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압군이고.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이쪽은 다 반란군이고 저 경복궁에 청와대에 몰려 있었고 우리는 필동에 있었어요. 제가 그날 밤에 생생하게 장교들이 줄을 잘못 서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날 밤에 장교들이 하극상과 그 눈치를 보려고 살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그 쿠데타의 민낯을 서울에 보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보면 영화는 이제 그냥 대충 스케치만 나오는 거예요. 약간의 픽션도 섞여 있고. 근데 제가 그날 그걸 겪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상병되고 나서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 터지고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 발발하기 전에 5월 초부터 5.18 5.17 비상계엄까지 서울에서 서울역 앞에서 시청 앞에서 공화문에서 그 수많은 시민들이 회사원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때 시위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군인으로 수경사 있으면서 다 봤습니다. 제가 이번 12월 3일 날 그 특전사 그 젊은 장교, 젊은 부사관, 병사들, 수경사, 그 특전사 그 군인들 여기 투시경 쓰고 이래가지고 총 들고 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날 밤에 페이스북 3번을 썼는데 저는 이거는 탄핵이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그날 생각을 했고 이거는 내란 혐의도 상당히 짙다. 실패한 내란이었지만 내란 혐의 상당히 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그 4월 며칠입니까? 그날까지 헌재 선고하는 날까지 제 생각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헌재 선고를 이제 보면서 제가 1979년 12.12도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할 때도 저 생각이 났고요. 그때도 제가 바른정당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괴로웠죠. 이번에도 정말 괴로웠는데 저는 헌재 선고는 불가피했고 이제는 우리 탄핵으로 파면된 이 상태는 우리 보수 정당의 그냥 한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지나간 화사한 시위를 떠난 거고 우리 역사가 이제 돼버린 거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두 분한테 탄핵당한 두 분의 대통령한테 우리가 거리두기를 한다. 그러니까 절연을 한다. 저는 인위적으로 그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들 머릿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너희 당 출신 아니냐 이미 딱 돼 있는데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부채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그거는 문제다. 그거는. 근데 이제 그날 선고를 보면서 많은 그런 저 자신의 과거의 어떤 젊은 시절의 경험 때문에 착잡하게 많은 생각을 했죠. 하고 그 헌재 결정문 중에 뒤에 이렇게 80 몇 페이지 뒤에 부록 빼고 이래 보면 6, 7페이지에 결론 부분이 있는데 결론 부분에 제일 1번으로 나오는 게 헌법 1조 1항을 썼더라고요. 소제목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결정문 안에 소제목으로 헌법 1조 1항을 쓰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가장 헌법의 제일 맨 앞에 나오는 우리 헌법에서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안 고쳐지고 제일 오래된 조항이 1조 1항이고 그거는
48년 재헌헌법 이전에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 임시헌장으로 거슬러 올라간 조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그 조항을 헌재 재판관들이 제일 앞에 이렇게 결론 제일 앞에 썼길래 아 이거 뭐지? 아,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파면하는지. 그걸 보고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시민의 저항과 계엄군의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은 유혈 사태 없이 이거를 끝내게 만든 힘이었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 저항이라는 표현을 똑같은 단어를 정광훈 목사도 쓰잖아요. 그죠? 국민의 저항권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 똑같은 저항이라는 단어를 정광훈 목사 쓰는 저항이라는 단어인데 헌법재판관들도 그 저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말씀하신 그 저항이라는 게 그게 원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명시적으로 보장은 안 했지만 우리 헌법에는 저항이라는 단어가 딱 한 밖에 안 나와요. 4.19 불의에 저항한 4.19 의거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4.19 혁명 그때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저항 뭐 국민들한테 저항권이 있다라는 거 없어요 헌법에. 근데 헌법재판소에 그동안 축적된 결정에 국민의 저항권이 나오고 어떤 경우가 국민의 저항권이냐 나오고 그 국민의 저항권은 우리 국민들이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없을 때는 국가 권력이 국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민주 질서가 기본적으로 무너지고 이럴 때 다르게 어떻게 그걸 회복하는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게 거리에 나서는 그 저항권을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근데 우리 재판관님들이 그거를 쓴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야당으로, 김대중 정부 때요. 야당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제가 8년을 겪었습니다. 야당으로. 여의도연구소장하고 초선의원하고 있는데. 그때는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진짜 그래 믿었어요. 40대 초반에 그 나이에. 저는 그때 굉장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수 정치인이었고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그게 정의고 그게 국가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530만 표 차이로 이기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우리가 여당이 됐잖아요. 저는 처음 여당이 돼봤어요 그때. 근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걸 보고 제가 이러려고 이렇게밖에 우리가 못하나 이러려고 우리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을 했냐.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 야당 8년을 있을 동안 저는 뭐 진짜 제 치아가 다 빠질 정도로 저는 맨 최전선에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여당이 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좀 실망을 해가지고, 예? 야, 이래밖에 못하냐, 보수가. 어? 보수가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도 없고, 깨끗하지도 안 하고. 뭐 국가적으로 필요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개혁 같은 거 할 줄도 모르고 보수가 진짜 이렇게밖에 못한 보수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회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2008년부터 2011년에 전당대 출마를 거쳐서 2015년까지 제가 여당으로 있으면서 제가 보수는 이렇게 가면 앞으로 선거에서 두고두고 패배한다. 보수가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그 사람들 삶을 보수가 보살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보수가 그냥 늙고 기득권, 재벌, 부자들 편드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보수는 앞으로 두고 봐라. 판판이 선거에서 깨진다. 이랬는데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겁니다. 저는 제가 보수의 어떤 새로운 길 이런 데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제시를 했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까지 이제 우리 당에 안 맥혀든 거죠.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그거는
8년 전에 우리가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그때 이미 보수는 완전히 괴멸됐어요. 그 이후에 선거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일당 내주고요. 민주당이 언제 일당을 해봤습니까? 최근에 이제 일당이 된 거예요. 1번이. 우리 그렇게 쓰라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국민들의 마음속에 저 보수당이 국민의힘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금 8년이 지났잖아요. 지난 8년 동안 저 당이 변했느냐? 저 당의 본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변했느냐? 정신 차리고 진짜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였느냐?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죠. 이번에 또 당했잖아요. 이번에 당했으면 저는 8년 전에 그 위기가 보수가 확 위축이 돼가지고 상징적으로 1번을 빼앗기고 2번으로 내려오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번에 이 사태 터졌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안 바뀌고, 예? 우리 그냥 뭐 적당히 그냥 현행 뭐 오늘도 경선 룰도 이제 현행대로 한다 그러고 적당히 해가지고 간다? 우리가 말로만 영남자민련 그러는데 진짜 영남자민련 이제 되는 거예요. 최근에 수도권에서 선거에서 승부를 보세요. 아니 제가 후보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8년 만에 우리가 보수 대통령으로서 연이어 당한 거잖아요. 8년 만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당에서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아무도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우리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다 바뀌어야 되는 당이 돼버렸는데 그런 노력이 없으면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냐. 그거는 국민들 보고 저 어디 대구에 부산에 공천 총선 때 막대기만 꼽아 놓으면 찍어주는 거기 사람들한테나 통할지 몰라도 예? 그게 통하겠습니까? 지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제 서울, 인천, 경기에 사는데 여기에서 건전하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유권자들한테 그게 통하겠냐고요. 지금 이 사태 이후에 당이 변하는 모습 보이지 않으면 그런 목소리를 제가 최근에 뭘 선거를 앞두고 내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지난 3년 돌이켜 보면요, 저는 그분이 초기부터 대통령 취임할 때, 뭐 그 전부터도 제가 잘못하면 비판을 했는데, 저는 그분은 이제 힘이 다 떨어졌고, 파면당했고, 지금 내란죄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태의 윤석열 대통령, 저는 더 이상 비판 안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막 이리저리 거리두기 하고, 뭐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온갖 그냥 호사를 다 누리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등 돌리는 거는 그건 치사한 짓이에요. 근데 그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100%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냐. 우리는 뭐 했느냐, 국회의원들은 뭐 했고, 우리 당의 당원들은 그럼 뭐 했냐, 그동안. 그렇게 따져보면 저는 왜 윤석열 대통령을 못 말린 우리 당, 또 옆에 수많은 장관들, 청와대에 있는 그 부하들, 그거 좀 뭐 했냐. 그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책임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변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냥 덮어씌우고 우리는 하나도 안 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그것도 이제 덮어씌우고 우리는 또 안 변하고, 그래 이제 계속 가면 우리는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제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예? 단디 잘합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뭐 출당을 시키고 제명을 시키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당에서 후보를 내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인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인가 17년인가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할 때요. 자유한국당 대표. 홍 대표가 2017년 대선 때는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죠. 자유한국당 대표. 자기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와서는 처음에 박근혜 마케팅을 막 했어요. 그래서 이용을 막 하다가 끝나고 나가 이제 대선 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그 이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당원을,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 당원을 출당시키는 조치를 합니다.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쫓아내 보세요. 국민들은 그럼 박근혜 대표가 갑자기 뭐 민주당 대통령이 됩니까? 그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살아있는 권력이 끝난 그런 어떤, 예?
권력이 끝난 데 대해서 그거 다 되고 그래봐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그거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딱 우리한테 새겨진 우리가 계승하고 유산으로 이어받아야 할 부채인 거죠. 가족들하고 이 문제를 두고 아직 진지한 대화를 못 나눠봤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은 제가 결심을 하면 존중을 해줬고요. 저도 정치인은 가족들한테 되게 미안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특히 제 정치인의 가족이라는 거는 보통의 그냥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도 많이 제한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늘 미안하죠. 미안한데 그동안은 제가 굉장히 어려운 정치를 해왔는데도 그동안은 가족들이 계속 저를 지지를 해줬고요. 제 뜻을 존중해줬고 저도 거꾸로 가족들이 될 수 있으면 제가 하는 정치에 이렇게 안 엮이도록 각자의 생활을 그냥 회사를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각자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도록 최대한 서로 그렇게 존중해주는 관계였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아직